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를 이틀 앞두고 현장에서는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현장 인력들의 코로나19 위험을 점검하고 경찰관 등 보안과 안전 인력도 대거 배치됐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초기 환자의 병리 데이터를 조합해서 중증으로 악화할지 여부를 미리 판별해주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7개 대형 병원과 스타트업 등 11곳이 협력해 만들어낸 이 시스템은 위드 코로나 체제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배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첫 흑인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 전 장관이 코로나19 돌파 감염으로 숨졌습니다. 미 CDC 집계 결과 백신을 맞은 미국인 가운데 약 7천 명이 돌파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가운데 86%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석탄,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과 겨울철을 앞둔 석유 수요 증가로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보다 0.2% 오른 82.44달러의 거래를 마쳐 2014년 10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날씨로는 이례적인 추위가 이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 일부 지역에는 첫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73명으로 이틀째 1,000명 초반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영향이 반영된 만큼 주 중반 이후 확산 추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1,04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777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4.1%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5.9%로 충남과 부산, 대구에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2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689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 줄어 현재 344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7만 1,000여 명이 접종해 누적 접종률은 78.8%입니다. 또 62만 8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접종 완료율은 65.9%로 집계됐습니다. 네,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어제부터 수도권에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죠. 시민들은 숨통에 트이는 느낌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이었는데요. 식당과 카페 업주들은 영업시간이 여전히 제한되는데 강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비까지 내리면서 밤을 맞은 서울 홍대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대부분 2~3명씩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8명 모임이 가능해진 데 대해 대체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많이 못 놀았는데 이거 풀려가지고 더 약속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아직까지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한번 날 잡자고 이렇게 말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직장 상사분께서. 방역이 느슨해질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방역 수칙도 잘 안 지키지 않은 유흥주점이나 음식점 같은 데는 이제 또 코로나가 확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식당, 카페 업주 등 자영업자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인원 제한이 완화됐다지만 단체 손님 문의는 여전히 드문데다 4사람씩 들어오고 나머지는 보통 3분, 4분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단체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수도권에선 여전히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돼서 떨어진 매출을 회복하는 데엔 역부족이라는 하소연입니다. 식사를 하시거나 또 술을 드시거나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그런 손님들을 위주로 장사를 하는 입장인데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끊겨서 저희도 빨리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인 이번 조치에 기대와 걱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방역 전문가들은 향후 2주가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분수령이라고 강조합니다.
한 2주, 앞으로 2주, 3주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가 준비를 해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다시는 이 위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 시행 기간 방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조정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이 수도권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실내 스포츠는 경기장 수용 규모의 최대 20%, 실외 경기는 최대 30%의 관중을 경기장에 입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야구 팬은 최대 7,500명이 입장 가능합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사회 활동을 점차 정상적으로 하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에게 의료 역량을 집중하고 사망자를 막는 게 핵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에 걸린 초기 환자가 과연 중증 환자로 악화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70대 남성.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초기 증상이 없어 경증 환자로 분류됐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습니다. 하지만 약 2주 뒤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실로 옮겨진 지 2시간 반 만에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정형적인 소견들을 많이 보입니다. 중증 폐렴으로 발전을 해서 중환자실까지 가야 할지 경증 폐렴으로 끝날지는 경험이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저도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7곳과 국내 인공지능 기업 4곳 등 모두 11개 기관이 협력해 코로나19 중증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나이와 함께 발열과 호흡곤란 여부를 입력합니다. 그러자 인공지능이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 속 병변과 위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환자가 앞으로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을 상중하로 분류해 보여줍니다. 또 사망 확률과 산소 치료 가능성, 국내 병상 여력을 따져 환자에게 재택 관리가 적합한지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등도 제시해줍니다. 평균적으로 한 90% 정도로 나왔고 특정 병원에서는 가장 잘 나온 성능이 96%까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확진자가 폭증할 때 중증 진행 위험이 큰 환자만을 선별해 병상을 내어주는 등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숙련된 의료진이 부족한 곳에서도 인공지능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도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이나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도 응용될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이번 기술은 내년 식약처 인허가를 목표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성능 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얀센 백신의 효과가 5개월 만에 3%로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얀센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서둘러서 이르면 다음 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한 번만 맞으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보는 얀센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다른 백신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미국 내 62만 명의 제대 군인을 추적 분석했더니 올해 3월 88%이던 예방 효과가 5개월 지난 8월에는 3%로 떨어진 것입니다. 같은 기간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92%에서 64%, 화이자도 91%에서 50%로 예방 효과가 낮아졌지만 얀센만큼 그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백신 접종자와 비교해 돌파 감염 사례도 더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부터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등 약 147만 명이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얀센 백신의 효능 저하를 지적하고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얀센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서두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도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 계획을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은 통상 접종 뒤 6개월이 지난 뒤 진행되기 때문에
12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전문가 자문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서 얀센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에 대한 계획을 좀 더 빨리 결정해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추가 접종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계열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최근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연구도 있어 관련 사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울증 등 주요 정신과 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틱장애 진료 인원은 모두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우울증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79만 8천여 명에서 지난해 84만 3만 1천여 명으로 4.1% 늘었습니다.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2019년 63만 6천여 명에서 지난해 65만 6천여 명으로 3.2% 증가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도 2019년 18만 3천여 명에서 지난해 19만 6천여 명으로 6.7% 늘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최고 요율이 최대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매매거래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은 현재 0.5%에서 0.4%로 낮아집니다. 또 9억 원에서 12억 원은 0.5%,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0.6%로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최대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 역시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의 경우 기존 0.8%에서 0.4%로 축소돼 6억 원짜리 전세 거래 때 수수료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로 실제 수수료는 지금과 같이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상해 정하면 됩니다. 네, 영하권의 이례적 10월 추위가 이틀째 계속되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에는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빨리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초겨울 추위는 주 후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안심병원에 설치된 소아청소년 선별진료소입니다. 감기 등 호흡기 증상이 의심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진료하고 혹시 모를 코로나 검사도 진행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찾아온 이례적 초겨울 추위에 병원에는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 날씨도 추워지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왔어요. 이틀째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대관령 아침 기온이 영하 4.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파주 영하 1.5도, 춘천 영하 0.3도, 천안 영하 1.2도, 순천 영하 1도, 의령 영하 0.7도, 서울 2.8도를 기록했고 수도권에 이어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도 10월 중순 기준 관측 이래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이례적 10월 한파는 몸의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되면 여름에 비해서는 감기 환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감기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나 이제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는 연령에 맞는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내륙 지방의 아침 기온은 잠시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는 강원 산간에는 올가을 첫눈이 기록되겠고 이후에는 다시 2차 한기가 남하하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례적 10월 한파의 심술이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되겠다며 감기와 독감 등 건강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현장에는 긴장과 기대 속에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 시각 나로 우주센터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이성규 기자. 네,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우주센터는 내일 모레 발사를 앞두고 설렘 속에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 과제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취재진은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주센터 앞 우주정원에는 코로나19 현장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 일반인의 현지 방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사 당일 우주발사 전망대는 오후 2시 이후부터 폐쇄될 예정입니다. 대신 과기정통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SNS를 통해 발사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네, 누리호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인데요. 앞서 2013년 발사한 나로호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나로호는 핵심인 1단 엔진을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반쪽짜리 로켓입니다. 이 누리호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누리호의 핵심은 75톤급 엔진입니다. 특히 1단엔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300톤급 엔진 1개의 성능을 내는 일명 클러스터링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클러스터링 기술은 75톤급 엔진 4개를 마치 1개의 엔진처럼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주센터는 성공적인 엔진 운용을 위해 총 184회 엔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누리호는 엔진 출력이 커지면서 나로호보다 15배 더 무거운 1.5톤급 인공위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나로호보다 2배 더 높은 600에서 800km 상공까지 위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까지 이틀 남았는데요. 앞으로의 주요 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주요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리호는 내일 발사장으로 이동한 뒤 기립 작업을 거칩니다. 추진체를 발사체에 주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발사체의 기능도 점검합니다. 발사 당일에는 발사 운용 최종 점검에 들어갑니다. 로켓의 연료인 케로신과 액체 상수를 충전하고요. 이후 발사체 기립 장치를 철수한 뒤 최종 점검을 통해 발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발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누리호는 고도 700km 상공에 위성을 본떠 만든 위성 모사체를 올립니다. 실제 1.5톤급 위성은 내년 5월 발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미국에서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등 세계적인 우주 산업체가 나올 수 있었던 건 1950년대 미 나사가 민간의 연구 결과를 이전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YTN에 출연해서 국내 민간 우주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11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발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지상에서 성능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1일 우주로 발사돼 1.5톤급 위성 모형을 600km 이상 상공에 투입합니다. 통상적으로 처음 개발한 발사체의 첫 발사 성공률은 30% 이내인 만큼 이번 발사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산업체 관계자뿐 아니라 연구원들이 굉장히 땀 흘려 오랜 기간 노력해 온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요. 그분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조립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엔진을 만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품 용접 등을 맡은 중소기업들까지 포함하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모두 300여 곳. 이번 발사는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국내 발사체 인재를 육성하고 발사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소중한 경험이며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되지 않는 전략 기술입니다. 그래서 누리호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약 11년에 걸쳐서 연구 개발을 지속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정부는 이번 발사 외에도 오는 2027년까지 4번의 추가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우리 기업들에 본격적으로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임 장관은 한국형 GPS나 첨단 위성 기술 등 발사체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민간 기업에 발사장을 제공하는 등 민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에서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발생되기까지 공공의 수요를 통해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체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 장관은 우주 정책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 미국의 나사와 같은 우주개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히고 과기정통부 안에 그 조직을 설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치료받다가 별세했습니다. 흑인 최초로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에 지낸 파월은 민주공화 양당에서 정치적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8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돌파 감염이 됐고 합병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백신을 맞은 미국인 1억 8,700만 명 중 약 7천 명이 돌파 감염으로 사망했는데 이 중 6천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파월 전 장관은 1989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최초의 흑인 합참의장에 2001년 아들 부시 대통령 때엔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Today it is my privilege to make that call and ask him to become the 65th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3년에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했다며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A fourth source, an Iraqi major who defected, confirmed that Iraq has mobile biological research laboratories in addition to the production facilities I mentioned earlier. 하지만 그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부시 행정부뿐만 아니라 파월 전 장관에게도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흑인으로 다양한 유리천장을 깨뜨렸던 파월은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걸프전 직후인 1992년엔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고 1996년엔 재선을 노리던 빌 클린턴 대통령의 공화당 대항마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로는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줄곧 지지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평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EMA는 약물사용자문위원회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 결과를 포함해서 해당 백신에 대한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MA는 위원회의 의견은 이후 EU 집행위원회에 전달될 것이며 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평가 결과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몇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기름값이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시각 1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0.2% 오른 82.44달러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2014년 10월 21일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유가는 장중 한때 83.87달러까지 올랐다가 이후 점차 떨어졌습니다. 12월물 브렌트유도 장중 한때 86.04달러대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했습니다.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의 가격 상승이 유가 급등세로 이어진 가운데 겨울을 앞둔 난방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유가 상승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상위 10%의 부자들이 전체 미국 주식의 90%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데이터를 인용해서 2분기 현재 미국에서 상위 10% 부자들이 소유한 주식 비율이 89%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하위 90% 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 비중은 12%였으나 대유행 이후 11%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부의 불평등을 키우는 역할을 했음을 잘 보여준다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에 걸린 초기 환자가 과연 중증 환자로 악화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위드 코로나 정책과 또 독감,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취재 기자와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